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인도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짚고 넘어갈 점은 우리가 인도라고 가리키는 지역이 하나의 단일한 문화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넓다는 점입니다. 대개 인도를 가리켜 인도 아대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륙은 아니지만 대륙에 버금갈 정도로 거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도는 다양한 지형, 기후,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인도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아쉬운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배울 인도의 역사는 우리가 인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척도가 되어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내러티브 말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인도에 존재했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인도에서 출현한 새로운 종교와 고대 왕국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도 최초의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아리아인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강 유역을 차지하고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문명을 알아봤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아리아인이 이동하면서 인도 특유의 카스트제와 브라만교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는데요. 기억하나요? 카스트의 최상단을 차지한 브라만은 무엇보다 제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라만은 제사의식이 그저 신의 힘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주장했죠. 또한 올바른 의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오히려 재앙만을 입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자신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브라만은 모든 중요한 순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오직 브라만만이 복잡한 제사의식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제사의식은 브라만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형식화되었고 이로써 브라만 세력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라만이 자신들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변화는 나타납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다수의 도시국가 간의 정복전쟁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정치와 군사를 담당한 크샤트리아 세력이 성장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농업이 발전하고 도시 간의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을 담당한 바이샤 세력의 성장도 눈에 띄었죠. 새롭게 성장한 이들 두 세력은 형식화된 브라만교에 반대하고 브라만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나섭니다. 한편 기원전 7세기경에는 일부 개혁적인 브라만들 사이에서도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형식적 제사의식만을 강조하는 브라만교의 교리를 거부하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며 누구든 수행을 통해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후 등장할 새로운 종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던 기원전 6세기 무렵 새로운 종교인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합니다.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와 자이나교를 창시한 바르다마나는 모두 크샤트리아 출신으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출가하여 스스로 고행에 나섰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기존 브라만교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카스트제를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교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환영을 받았죠. 특히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를 부처라고 했는데요. 카스트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두 종교 모두 열반과 해탈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는데요. 여기서 열반이란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깨우친 상태를 말하며 해탈은 인간의 영혼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 불교와 달리 자이나교는 지독히도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해탈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불살생의 계율을 강조하여 농사마저 짓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농사를 짓다 보면 땅속의 벌레들을 자신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불교의 가르침이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퍼졌고 이후 세계 종교로 성장한 것과 달리
자이나교가 그러지 못했던 것은 이런 엄격한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대개 자이나교 신자들은 살생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융업이나 상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인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원전 6세기 이후 인도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운명을 건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강한 세력이 등장해 주변을 굴복시킨 겐지스강 유역의 동북부 지역과는 달리 인더스강 유역의 서북부에서는 고만고만한 세력 간의 경쟁이 계속되었죠. 이런 혼란을 틈타 여러 이민족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이 지역을 침략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이 지역에 침입한 후에는 혼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멸망시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자녀 세력을 쫓아 인도까지 진격해 들어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인도에서 철수하고 곧이어 사망하자 인도 서북부 지역에선 힘의 공백이 생겼던 겁니다. 이에 당시 마우리아 왕조를 개창하고 겐지스강 유역을 장악하였던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군사를 이끌고 서북쪽으로 향해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에 남아있던 나머지 그리스 세력까지 몰아냈습니다. 그 결과 마우리아 왕조는 서쪽으로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동쪽으로는 벵골만에 이르는 인도 북부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것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손자인 아소카 왕입니다. 그는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했으며 각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고 감찰관을 파견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국 곳곳에 자신의 칙령을 새긴 돌기둥을 세워 자신이 깨달은 것과 통치의 원칙 등을 널리 알리고자 했는데요. 화면에 제시된 것이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현재 인도의 화폐와 국기에 담겨 인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기둥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조각에서 사자는 부처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아래 새겨진 수레바퀴는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데요. 이를 통해 아소카 왕이 불교의 가르침을 모범으로 삼아 전국을 통치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소카 왕은 불교에 헌신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아소카 왕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데는 그가 잔혹한 정복전쟁을 치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소카 왕이 치렀던 정복전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인도 동부 벵골만에 맞닿은 강국인 칼링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칼링가는 마우리아 왕조에 못지않은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아소카 왕은 칼링가를 정복합니다. 워낙 전투가 격렬하다 보니 무려 1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이 포로로 잡히는데요. 전투가 끝난 후에 아소카 왕은 수많은 시신이 들판을 뒤덮은 광경을 목격하곤 자신이 정복전쟁에서 행한 사륙을 후회하며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였죠. 이후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불경을 정리하고 전국에 수많은 불탑을 세웠습니다. 그중 산치대탑이 가장 유명한데요. 산치대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으로 탑의 난간에는 부처의 생애를 새긴 4개의 문이 있어 부처의 가르침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소카 왕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파했는데요. 심지어 그리스 지역에서 아소카 왕의 사신들이 불교를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 시기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주로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우리아 왕조의 통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과 도덕으로 통치 지역을 하나로 묶고자 한 아소카 왕의 뜻을 관철시키기에는 그 영토가 너무 넓고 각 지역의 상황도 달랐기 때문이죠. 결국 아소카 왕이 죽은 뒤 마우리아 왕조는 빠른 속도로 쇠퇴했고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인도 북부는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도의 역사가 겐지스강이나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북부 지역에 치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문명이 이 지역에서 등장한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도의 지형적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도는 중부의 험준한 데칸 고원으로 북부와 남부가 구분되는데요. 이 데칸 고원은 강력한 북부 세력이 남부로 진출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데칸 고원 이남 지역에서는 여러 나라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인도 남부의 여러 나라는 로마나 동남아시아와의 해상 무역으로 번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인도 남부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번영했음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마우리아 왕조가 쇠퇴한 후 인도 서북부에서는 그리스 계열의 박트리아인이나 파르티아인 등 여러 이민족이 쳐들어와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집단은 파르티아인의 뒤를 이어 인도에 들어온 쿠시안족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계통의 유목민인 쿠시안족은 1세기 중엽 왕조를 성립하고 인도 북부를 다시 통일하는데요. 사실 재통일이라고는 하지만 쿠시안 왕조가 차지한 지역은 인도 서북부 지역에 그쳤습니다. 또한 쿠시안 왕조의 중심지는 인더스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앞선 마우리아 왕조의 중심지인 겐지스강 유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죠. 이는 쿠시안 왕조가 인도 바깥에서 출현한 세력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쿠시안 왕조와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을 비교해보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겐지스강 유역에서 출발해 인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마우리아 왕조와 달리 쿠시안 왕조의 영역은 겐지스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 큰 영역을 차지했는데요. 이러한 쿠시안 왕조의 지정학적 위치는 쿠시안 왕조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쿠시안 왕조의 영토는 마우리아 왕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중앙아시아를 향해 넓은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동북쪽으로는 중국의 후안, 서쪽으로는 파르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쿠시안 왕조는 중국의 한무제 때 장건의 활약으로 개척된 사막길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중국과 페르시아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죠. 또한 바닷길을 통해서는 로마와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닷길은 로마가 동방과의 교역을 막아서고 있던 파르티아를 우회하는 방법이었죠. 인도양에는 1년 동안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이 불었는데요. 이미 기원전부터 이 계절풍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항해술이 발달하였고 이를 통해 로마와 인도 간의 교역이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쿠시안 왕조는 2세기경인 카니시카 왕 때 간다라 지방을 포함한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전성기를 이룩합니다. 참고로 지도에 표시된 안드라 왕조는 사타바하나 왕조라고도 불리는데요. 데칸 지방에서 성장해 북부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 인도 북부에서 다양한 세력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 남부 지역 또한 다수의 세력이 성장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다시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활발한 교역을 통해 확보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폐와 더불어 금화를 주저했는데요. 이 금화에는 왕 중의 왕 카니슈카 쿠시안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카니슈카 왕의 위세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뒷면에는 부처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카니슈카 왕이 불교를 숭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쿠시안 왕조의 몰락은 앞선 마우리아 왕조와 유사합니다. 아소카 왕의 사후 마우리아 왕조가 쇠퇴했듯이 쿠시안 왕조 또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니슈카 왕이 죽은 후 점차 약화되다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인더스강 서쪽 지역을 상실하며 그 세력이 크게 기울죠. 물론 4세기까지는 쿠시안 왕조가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북부를 호령하던 기세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고 인도 북부는 다시 여러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었죠. 이후 또다시 인도 북부를 장악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쿠시안 왕조 시기 문화 발전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카니슈카 왕이 발행한 금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카니슈카 왕은 독실한 불교 신도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불탑과 절을 짓는가 하면 날마다 승려를 초빙하여 불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불교 교단은 교리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난립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카니슈카 왕은 수백 명의 수행자를 모아 불교 교리를 논의하게 했고, 이를 통해 앞선 시대의 불교와 구분되는 대승불교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불교가 출가하여 불경을 공부해야만 깨달음을 얻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대승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이 아닌 모든 이의 구제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는 큰 수레라는 뜻의 대승이라는 표현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극락에 가는 수레에는 깨우침을 얻은 승려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자리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죠. 이에 부처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게 되는데요. 인간으로서 깨달은 자를 뜻하던 부처는 인간을 구원하는 힘을 가진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대승불교는 카니슈카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사막길을 거쳐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쿠시안 왕조의 중심지였던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 지방에서는 알렉산드루스의 침략 이후 전해진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되어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습니다. 참고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부처의 발자국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륜,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연꽃 등을 사용해 부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쿠시안 왕조 시기에는 인간의 형상으로 신을 표현하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대승불교에서 부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불상 제작은 더욱 활발해졌죠. 간다라 불상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오뚝한 콧날, 움푹 들어간 눈, 자연스럽고 깊게 새겨진 옷주름 등 대개 그리스 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준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로운 양식의 간다라 미술은 대승불교의 전례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식화된 브라만교를 비판하며 등장한 새로운 종교인 불교와 자이나교의 출현, 그리고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와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번영한 쿠시안 왕조의 성장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두 왕조의 성장과 함께 변화한 불교의 특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상저부 불교가, 쿠시안 왕조에서는 대승불교가 발전하여 아시아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확인하였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오늘날 인도에서는 불교가 전혀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도하면 힌두교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죠. 힌두가 곧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니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라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굽타 왕조 시기에 힌두교는 말 그대로 인도의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달했다고 평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